7, 8월 9 이럴 때 더 혼돈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올해 2022년은요. 세 번의 큰 변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7월달 되면 이제 전세의 제도에 이제 우리 우려했던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약갱신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이 들끓었던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당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당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복수심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음에는 다음 것까지 올려받겠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 확률도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마찰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그 시기가 되면 7월 때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 급등이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뀐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족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가격을 많이 안 올렸고 못 올렸고 네.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데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세입자가 조금 좀 기분 나쁘게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소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작년부터 나타나긴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3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 아파트 전세는 5억이야. 5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5억 해. 이제 계약갱신 끝났으니까 이제 5억 아니면 너 나가.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나가고 아니면 본인이 올려주거나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의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 일반화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겠죠.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줄 뿐더러 또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3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딴 데 가면 다 올려놓고 있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돼 있거나 그러면 차라리 아무 움직임 없이 여기서 그러면 3억 5천이면서 갱신은 될 거 아니에요. 갱신은 되는 상황에서 3억 5천에서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 반전세로 가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는 기분 나빠했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내는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와 월세 중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급등이거나 반전세의 급등이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상황에서 말려버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윈윈하는 게 옛날에는 반전세나 월세가 한 번도 서로의 윈윈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 윈윈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높여서 올려 들어올 사람도 없는 상태라서 그 집주인이 이득이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딴 데 가는 것보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라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하고 상황 봐서 또 이 사람들은 또 집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한 1년 있다가 그냥 집 사가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한 2년만 좀 간단하게 싸게 내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어차피 저는 7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전세 가격이 또 높아지면은 또 매매가는 또 더 붙게 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맞아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이기도 한 거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청약을 해서 굉장히 싼 집을 미리 선점을 하거나 또는 갭을 끼고 미리 사놓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글로 넘어가는 상황이면서 가격이 또 밀고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일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 네. 한시적 완화 부분을 이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풀어줘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은 또 문제면은 또 이제 또 다음에 파생되는 거죠. 급등에. 그러면 이제 급등했던 돈은 또 이 세입자들이 또 임차인들이
또 주인한테 주는 거고 그럼 주인은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맞아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잖아요. 임차인분들이 그 전세를 올려줬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또 더 투자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럼 돈은 또 부동산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승이 된다는 건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7, 8, 9 이럴 때도 혼돈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올해 2022년은요, 세 번의 큰 변화 포인트가 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다 알다시피 대선이다. 두 번째는 6월달 지방선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온갖 호재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 7월달, 8월달 그때쯤 전후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료로에 따른 그 물량들의 전세가격 상승이냐 월세가격 상승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급의 증가인데 공급의 증가는 지금 쉽지가 않을 거고. 만약에 월세를 돌린다 하더라도 금리 올랐잖아요. 이제 1,000만 원에 1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원래 1,000만 원에 5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에 10만 원 되면은 이 부담감이 전부 다 또 세입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급여는 오르지 않아. 그런데 전세 가격은 올랐어. 근데 전세 가격이 원래는 1억 올랐을 때는 우리가 50만 원만 주면 되는데 1억 올랐더니 1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된대. 그렇게 하면은 나의 급여는 많지 않고 계속 위로만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또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하여튼 올해 상황이 많은 분들은 하락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그 메커니즘들이 오히려 상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런 거죠. 그 전에 했었던 대책들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지금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충분히 지금 또 그 옛날에 했었던 짓눌러 놨던 것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급등장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장이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장으로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어쨌든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를 막기 위한 이렇게 짓눌러 놨던 게 네. 이제는 이제 터질 타이밍이 온 것이고 이제 그 터질 타이밍이 다음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대통령은 또 다른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하겠죠. 맞아요. 그참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아파트를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혹시 이 아파트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갈 거라고 봐요.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다들. 어떻게 근데 보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난장에 아파트들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난장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트리폴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목동 파라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파텔이에요. 아파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항상 보면은 아파텔이라고 하는 동네들은 일단 아파트에 밀린다라고 하는 건 변합니다. 대체제였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훨씬 더 좋아진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규제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장에도 재밌는 거는 지난장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아파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때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럴 때 주상복합하고 아파트로 갔던 시장이 지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근데 이번 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왕이면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또 요즘같이 이제 막 인터넷 활성화되고 막 유튜브 나오고 그러니까 막 더 빨리 소문이 퍼져버렸던 그런 건 있는데 결국 그때도 잠시 주춤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체제의 속성이 워낙 그래요. 원래는 관심이 없다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관심이 관심이 늘어나서 상승했는데 여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원래의 대안이 아니었던 주력제에 또 관심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대출 규제가 아파트를 좀 많이 힘들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작년, 재작년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곳들은요, 이거는 거의 얘네들은 그냥 아파트처럼 투자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입지가 어정쩡한 것은 시세도 어정쩡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뒤통수를 뭐 이렇게 딱 때리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은 부침이 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상복합 중에서도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부터 이거라다 했던 거는
타워팰리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결국 입지가 그거를 커버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거래 시장화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단 약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 투자 쪽으로 접근하셨던 거는 투자의 어떤 그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를 딱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것들은 지금 이제 내던지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애를 먹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많이들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더 올라갔을 때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는 타격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주택 시장은 어떤가요? 저는 유튜브 폐해가 되게 심하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저도 유튜버고, 본인도 네. 유튜버긴 한데, 금리 인상, 집값 큰일 났다. 정말 많이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큰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고정값이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경제 공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어그로 끄는 거라면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왠지 상식적으로 맞아요. 올라가니까 이자 납부해야 되니까 힘들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네. 왠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집단이 하는 목적이 있어요, 앞에. 그 앞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힘들어지고요. 네. 금리를 떨어뜨리면 나아지잖아요. 네. 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떤 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돈이 생기니까 과열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변수처럼 코로나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지금 금리를 낮췄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지금 당연한 현상이 온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면은 내가 부담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쪽에서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시장이 힘들어지겠다 싶으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낮춰요, 다시.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왠지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렵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경제가 괜찮을 때 금리 인상을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는 빼냐 이거죠.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러면 경제가 괜찮을 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 있는 내용 빼고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경제가 괜찮으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버블이나 이런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차를 내리는 거라면 부동산의 이렇게 큰 움직임 속에서 약간의 그 움직임 폭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아니라 좀 공부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 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분들을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에서 이자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럼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욕심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큰일 났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에 욕심부렸던 사람이 큰일 났다가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하는 말은 그 전에 올렸어야 될 금리를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도 못 올린 거야. 그럼 야, 왜 못 올렸어? 그러면은 코로나라는 거를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들도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어렵게 내뱉은 말이 1년에 잡힐 것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안 잡혔던 거고, 지금도 계속 이런 방역 대책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잡히면은 올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안 올렸던 건데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잡히는 거에 주고 계속 풀었더니 너무 많은 돈을 풀었던 거지. 그전에 올렸었던 거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빨리 올려?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 경제를 봤을 땐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천천히 올렸던 거고, 맞아요. 이미 그전에 올렸을 때된 거고, 원래는 지금보다 더 높았어야 돼. 그런데 너무 피로감이 쌓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너희들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14%였어요. 14%요? 예. 와. 90년대 후반에. 그렇죠. 다행히 그 구간을 넘어서 그 금리가 떨어질 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14%대였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금리가 비쌌구나. 물론 그만큼 가격은 더 낮았고 오히려 지금은 금리는 낮고 가격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담 자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다 감안해서 금리도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올리는 건데 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욕심부린 사람이 큰일 났다가 맞는 거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오늘 진짜 엄청 길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네. 네. 오늘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얘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안점, 좋지 못했던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족장님이나 또 저가 하는 말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